양소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전산회계 1급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강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강의의 목적은 당연히 이 전산회계 1급 자격증 취득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대한 빨리 초고속으로 취득하자라는 것이 강의의 목적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강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일단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가 있는데요. 자, 우리 교재는 당연히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보다는 제가 강의를 하는 강의안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교재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우선은 강의안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론이랑 실무 이렇게 강의가 있는데요. 이론과 실무가 이제 각각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론 시험을 준비할 때 이 이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험에 좀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이 강의만 듣더라도 합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회계 기본 및 순환 과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우리 이론 시험 15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 정도 나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이지만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회계의 기본 개념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회계를 배우니까 당연히 회계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자, 회계란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인식,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표시한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누구한테 이 회계가 필요하냐?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뭘 제공하느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두 가지가 회계의 정의이자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회계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자, 보시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첫 번째,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두 번째,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자, 내부 정보 이용자부터 볼게요. 말 그대로 회사 내부의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영자 있죠. 우리 회사의 경영을 할 때 당연히 회계적인 정보를 알아야 경영의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을 팔려고 하는데 이 분필의 원가가 얼마인지 이런 회계적인 정보를 알아야 그러면 요 분필을 얼마로 합시다 라고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경영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뭐 종업원도 이 회계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 회사에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러면 이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내 월급 잘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회계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회사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였고요. 자, 그렇다면 회사 외부에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투자자입니다. 즉, 주주가 되겠죠. 자, 우리 주주가 회사에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보면 당연히 이 주주는 뭐가 궁금할까요? 이 회사가 경영을 잘 해서 우리 회사의 주식이 가치가 상승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회계 정보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궁금한 게 누가 있을까요?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 즉 은행 같은 채권자가
이 회계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처라든지 또는 이 세금을 낼 때, 이 회사의 여러 가지 이익을 파악해야 되니까 이 과세 당국 그리고 잠재적인 투자자, 즉 이건 뭐냐면 주식을 구입하진 않았지만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해볼까라고 잠재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투자자도 우리 회사의 회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회계 정보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계 정보 이용자는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경영자나 또는 투자자, 채권자 등이 있다라고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회계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회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무회계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가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는 두 가지로 일단 분류를 하고요. 그러면 이 재무회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재무회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즉 재무 상태라는 거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경영 성과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재무 회계이고요. 자, 당연히 이런 것들은 누가 볼까요? 주주 또는 채권자 등이 보겠죠. 자, 이렇다 보니까, 즉 외부 이용자들이죠.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다 보니까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회계 정보를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통일된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 양식은 재무제표라는 일정한 정형화된 그 양식을 기준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 회계적인 기준에 의해서 준수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원가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원가회계는 우리 재무회계랑은 다릅니다. 자, 뭐가 다르냐? 회계 정보 이용자가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였다면 원가회계는 경영자, 즉 내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회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자가 필요한 정보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경영자가 원하는 양식으로 보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양식이 특별히 없고 경영자가 필요한 그때 그 요구에 맞춰서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회계 기준을 따로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원가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즉 외부인들에게는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부 관리용으로만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는 이 두 가지 분류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회계 기본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기출문제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볼게요. 일단 가정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전제다. 그리고 회계 공준이다. 자,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가정으로 우리가 회계를 이용하느냐? 자, 가정은 세 가지 가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업 실체 가정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회사는 당연히 사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있겠지만 각각 별개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장은 사장 개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 독립적인 실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소유주, 즉 우리 사장님과 우리 회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돈을 벌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사장님 돈으로 마음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기업은 그 자체로 실체가 있다라는 기업 실체 가정이고요. 네, 두 번째 가정은 계속 기업의 가정입니다. 자, 보시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건데요. 당연히 기업을 운영하면서 우리 내일 모레 망할 거다라고 가정하고 운영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 회사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계속 기업의 가정이고요. 이러한 계속 기업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산의 평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 자동차라는 것을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자동차를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바로 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이 자동차로 인해서 앞으로 열심히 영업활동을 해서 경제적인 효익을 창출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바로 그 금액만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한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라는 그 가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감가상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가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5년 이상 우리 회사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가상각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동성 분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우긴 할 건데 1년 기준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유동자산, 그렇지 않으면 비유동자산 이렇게 분류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년이라는 이 기준도 당연히 우리 회사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 계속기업의 가정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일정 기간을 단위로 해서 인위적으로 분할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회사가 어쨌든 경영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쭉 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1년이면 1년 이렇게 기준으로 나누어서 기간별로 보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회계 연도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기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뭐 회계 연도는 2020년이다 라는 이런 것들은 기간별 보고의 가정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거는 회계의 기본적인 가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주의라는 것은 또 추가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회계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뭐냐면,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바로 발생주의다. 자, 그렇다면, 현금과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 분필을 판매했다. 즉 매출이 일어났는데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문제거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이 발생주의의 원칙에 의해서는 자, 거래가 일단 발생했기 때문에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하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아직 매출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 현금주의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 현금의 유입 시 매출이고 유출 시 비용이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주의랑은 반대되는 개념인 이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자, 회계의 기본 과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되어 있죠. 예문을 보면 기업 실체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한다. 자, 이건 뭐예요? 우리 회사가 계속해서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할 것이다 라는, 자, 무슨 가정이다? 계속 기업의 가정이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추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을 볼 건데요.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반드시 꼭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회계 정보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질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적합성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회계 정보를 제공할 때 당연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유용한 회계 정보란 무엇이냐? 의사결정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유용한 회계 정보다라고 보는 것이 이 목적 적합성이에요. 자, 이 목적 적합성 안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예측 가치다. 즉, 우리 미래에 어떻게 경영 활동이 일어날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이제 목적 적합성이 충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드백 가치예요. 피드백 가치는 뭐냐면 당초에 우리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기대치와 맞는지 확인을 하거나 또 다르다면 수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피드백 가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적시성이라고 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해당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계 정보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목적 적합성, 요 세 가지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목적 적합성 자체의 기준도 물론 아셔야 되겠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신뢰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신뢰성은 지금 이 목적 적합성과는 조금 다르게 유용한 회계 정보란 신뢰할 수 있는지 이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항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회계 정보는 충실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정확한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표현의 충실성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검증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 그 회계 정보를 가지고 여러 명이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 여러 명이 동일한 비슷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검증 가능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중립성인데요. 이거는 편견이나 뭐 편의 없이 정직하게 중립적으로 회계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이제 신뢰성이 충족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보는 것이 비교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자, 기간별 비교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실체 간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크게 두 가지 비교를 하게 되는데 기간별 비교는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올해에 대한 회계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연도, 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기랑 비교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별로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기간별 비교고요. 그 다음에 기업 실체 간 비교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그 동일한 업종의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업 실체 간 비교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서 1번, 2번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보통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뭐냐면 이 목적 적합성, 이 목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목, 그리고 적시성의 적, 그리고 피드백 가치의 피, 그리고 예측 가치의 예, 요거 해가지고 목, 적, 피, 예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에서는 이걸 이해하고 분류하고 왜냐면 헷갈리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바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일단 목적, 피해 외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2번 신뢰성은 이 신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중, 검, 표 해서 신, 중, 검, 표로 앞글자를 따서 반드시 이거는 1초 만에 풀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바로바로 목, 적, 피, 예. 그러면 나머지 뭐예요? 1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고 바로바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맞추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회계 순환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회계를 1년 동안 열심히 할 때 요런 사이클로 회계가 순환됩니다라는 것이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런 순서대로 이제 회계가 순환이 되게 되죠. 자, 첫 번째, 일단 거래가 발생을 해야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기록을 한다라는 것은 분계장에다가 분계를 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날짜별로 분계를 쭉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날짜별로 분계를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정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총 계정 원장이라는 곳에 계정 과목별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정리한다라는 것을 전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옮겨서 기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일단 하게 된다. 자, 요 세 가지 단계가 기중에, 즉 우리가 그때 1년 안에 수시로 처리하게 되는 기중 회계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기중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회계 기말이 됐을 때 뭘 해야 될까요? 결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결산을 할 때 12월 31일, 즉 기말 시점으로 수정 분계라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걸 해야 이제 우리가 결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제대로 됐는지, 왜냐면 이제 분계에서 이제 정기를 하게 될 때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옮겨서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죠. 그럴 때 우리가 만드는 것이 시산표라는 것입니다. 시산표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즉 모든 회계 요소를 쭉 일렬로 씁니다. 그래서 차변에 얼마, 대변에 얼마 모든 금액을 다 쓰는 것이 이제 시산표인데요. 이 시산표를 2번 작성을 하는데 이 기말 수정 분계를 하기 전에 한 번 하고요. 그리고 기말 수정 분계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시산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는 것을 수정 전 시산표, 그리고 이후에 하는 것을 수정 후 시산표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시산표까지 작성해서 우리가 이제 실수 없이 차변, 대변 모두 다 잘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장부를 최종적으로 마감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업의 성적표인 재무제표가 작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대로 회계가 순환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요 마지막 4번부터 8번까지는 이제 기말 결산 절차에 해당한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회계 순환 과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너무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거래 식별부터 해야 되는 거 맞죠? 이게 거래인지 거래가 아닌지 거래부터 먼저 식별해야 되는 거 1번, 2번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정 후 시산표가 지금 첫 단계부터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시산표가 첫 단계부터 나올 수가 없다. 자, 그럼 일단 2개 지웠고요. 자, 1번. 거래를 식별하고 먼저 전기부터 한다? 자, 이건 아니죠. 왜냐면 분기부터 먼저 하고 나서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계, 전기, 그 다음에 시산표 작성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옳은 가장 올바른 순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우리 계속해서 회계 기록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가 방금 회계 기록 대상인지 먼저 거래를 식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회계상 거래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분계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회계상 거래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자산, 부채, 자본, 요게 이제 변동이 되면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당연히 우리 회사에 뭐 현금이면 현금, 이게 나가게 되겠죠. 즉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거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으로 매출했다. 자, 이거는 거래일까요? 자, 외상으로 매출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외상 매출금이라는 이 채권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 회사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이 늘어났고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상 거래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 대금을 지급했다. 당연히 우리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이 변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특이한 게 이거예요. 공장이 화재로 소실됐다. 자, 요거를 이제 회계상의 거래를 볼 것이냐? 자, 봅니다. 왜냐하면 불이 나가지고 우리 공장이 타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회계상으로 거래로 판단을 할 것이냐? 자, 그 기준인 우리 회사의 공장이라는 자산이 없어지게 됐잖아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것은 분명히 자산이 감소됐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회계 거래로 보아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다라고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래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종업원을 채용했다. 자, 이거는 뭐 당연히 근로계약서 이렇게 쓰고 도장 찍고 그러면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종업원과 일종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채용하는 것 자체로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는 아닙니다. 즉 일반적인 거래일 뿐이죠. 자, 그리고 납품을 계약했다. 이 계약하는 것 자체로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즉 계약금이 오고 갔으면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 있겠지만 그 계약 자체는 일반적인 그냥 거래일 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품 주문도 마찬가지로 이 주문만 했다. 전화로 이거 몇 개 주문할게요 라고 주문한다고 해서 바로 돈이 입금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 이 주문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 일부를 입금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회계상 거래가 되겠지만 주문 자체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했다. 우리 회사가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어떤 뭐 통장, 예금 통장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요거는 주긴 줬지만 아직 우리 회사의 소유권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거래고 회계상 거래는 아니다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요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1번 자산 매매 대금의 수령, 당연히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회계상의 거래가 맞고요. 두 번째, 화재 도난에 의한 자산이 소멸됐다. 당연히 거래가 맞겠죠. 기부금을 지급했다. 당연히 우리 회사에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거래고요. 자, 마지막, 직원 회식을 위해서 식당을 예약했다.
당연히 이 예약 자체로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분계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제 분계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계 원리를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다음 수업부터 우리 분계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원리를 간단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단 우리 회계는 복식장부이기 때문에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왼쪽인 차변에는 두 가지 회계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이고요.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산이랑 비용이 있다. 요거를 일단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오른쪽인 대변에는 세 가지 회계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부채, 두 번째 자본, 세 번째 수익. 요 세 가지는 어디에 있다? 대변에 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각 회계 요소들의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요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자산, 비용은 차변,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이 자기 자리이다 라고 먼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분계 원리예요. 분계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증가할 때는 자기 자리, 증가할 때는 자기 자리, 감소할 때는 남의 자리.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회사의 자산이 증가했다. 그러면 자기 자리에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차변, 대변 어디에서 증가를 해요? 차변에서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자산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이 자산은 원래 자리가 차변이기 때문에 감소한 경우에는 반대로 남의 자리에서 감소를 합니다. 즉 감소할 때는 대변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반대로 부채다. 부채라는 것은 자기 자리가 어디예요? 대변. 따라서 부채가 증가했다. 그러면 어디서 증가한다? 자기 자리인 대변에서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부채가 감소했다라고 하면 자기 자리가 아닌 남의 자리인 차변에서 부채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요 회계 분계적인 원리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꼭 기억을 해 주셔도 분계 연습할 때 훨씬 더 쉽게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건물을 구입하고 현금 1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거래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분계를 할 것이냐? 쉬운 것부터 생각을 할게요. 일단 우리 건물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중에 뭐예요? 자산이죠. 자,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즉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 자산은 자기 자리 어디예요? 차변.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자산 10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것도 우리 회사의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금을 대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 감소하게 됐죠. 그러면 원래 자리인 자기 자리인 차변이 아닌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100만 원이 와서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자면 차변의 자산이 증가하긴 증가했는데 어떤 자산이냐? 건물이라는 자산이다. 그래서 건물 100만 원이라고 분계를 실제로는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해만 하면 되니까. 그다음 대변에는 자산이 감소하게 됐는데 어떤 자산이냐? 현금이란 자산 100만 원이 감소했다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은행에서 현금 10만 원을 차입하다. 차입하다라는 것은 빌렸다라는 뜻이고요. 자, 일단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 현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자기 자리인 차변에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일단 돈을 빌렸기 때문에 빌린 돈은 우리가 부채라고 표현을 하죠. 즉 우리가 돈 빌리면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데 그거는 이따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이 차입금이라는 부채는 자기 자리인 차변에서 대변에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변인
곳에서 부채가 10만 원만큼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붕괴 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붕괴 연습을 하셔서 많이 익숙해지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회계 거래의 결합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커피 머신을 5만 원에 현금 구입하였다. 자, 이거는 어떤 거래 결합 관계일까요? 첫 번째, 커피 머신이라는 우리 회사의 뭐예요?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현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 5만 원을 줬기 때문에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맞고요. 두 번째, 주식 발행으로 1억 원을 현금 조달하였다. 자,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으로 1억 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라는 이 자본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공장 청소비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자, 쉬운 것부터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고, 자, 공장 청소비라는 비용이 발생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상품을 20만 원에 현금으로 매출하였다. 자,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현금으로 매출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는 맞는데, 상품을 지금 우리가 매출했잖아요. 이 매출이라는 것은 비용이 아니고요. 수익이에요, 수익. 그리고 수익이 발생한 거죠. 수익이 발생했다. 자, 따라서 틀린 것은 몇 번? 4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차변, 대변 이렇게 붕괴를 한 것을 복식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복식부기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래의 이중성이다.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거와 같이 건물을 현금으로 주고 샀다라고 하면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지만 그 대가로 현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차변과 대변 요소는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거래의 이중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대차 평균의 원리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차변과 대변, 요 합계액은 일치하여야 된다라는 것이 대차 평균의 원리고요.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식부기의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검증의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오류를 자동으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은 서로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틀렸구나라고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감하는 거래에 있어서 차변에 발생한 거래는 반드시 대변에도 같은 금액의 거래가 발생하여 이중으로 기입하게 된다. 자, 어떤 특징인가요? 당연히 거래의 이중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시간 회계 기본부터 회계 순환 과정까지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